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전쟁. 청년들은 적을 향해 무조건 총구를 들이댔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격돌했던 마지막 이념 전쟁. 왜 내가 창조한 자들을 죽이려 하느냐? 뇌성과 같은 음성이 들려도 양심의 귀가 먹어버렸다. 폭탄과 총알이 천지를 뒤집고 수백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전쟁도 끝나고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다.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전쟁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생명을 향한 몸부림.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서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거든. I think he's a hero in my mind. That is a powerful, inspirational story. 이 이야기는 살기 위해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생명, 사랑과 평화를 실천했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다. 아름다운 해변의 도시 나트랑은 1년 내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곳은 수많은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베트남 전쟁의 관문이었다. 당시 베트남은 북쪽과 남쪽으로 양분되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1955년 11월부터 시작된 베트남 전쟁은 1964년 8월 미국이 참전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1965년에는 한국도 맹호부대와 청룡부대를 선두로 전투병을 파병하였다. (1966년 5월) 6주간의 훈련을 마친 청년 일행이 경기도 양평의 백마부대에 배치되었다. 훈련소 때보다 가혹한 훈련이 밤낮으로 계속되었고 장병들 사이에 백마부대가 베트남 전쟁에 차출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전쟁의 공포에 부대에는 60명 이상의 탈영병이 생겼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던 21살의 청년에게도 전쟁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1966년 2월 23일 겨울비가 내리던 새벽 21살의 청년은 입영영장을 받은 지 3일 만에 고향을 떠날 채비를 끝냈다. 집 나가면 고생이야. 부디 몸 건강히 잘 갔다 와. 두 손을 꼭 잡은 어머니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말아요. 군대 가면 밥 주고 옷 주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떠나는 몸이 베트남 전쟁터로 가는 몸인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백마부대는 대대적인 환송식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향했다. 부산항을 떠난 지 7일 만에 베트남 나트랑에 도착한 후 캄난 지역으로 가서 적응 훈련을 마치고 뚜이호아에 투입되었다. 30년 캄남베이 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9년대는 니농하에 있었고 사단사령부 앞에 있었고 우리만 최전방에 그 투이하라는 데 있었어요. 뚜아 지역이 베트공 기지예요. 네. 그 베트공 기지를 없애려면은 투의 기지를 갖다가 양보하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캄남베이에 가가지고 목표를 잡은 데가 투이와. 베트공의 은신처로 악명이 높은 뚜이호아는 청룡부대가 철수하면서 분대원 9명 중 6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 투이와 평전 작전에는
백마부대 28년 전투단이 잘했어요. 네. 그 사단의 명예는 28년 전투단이 걸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장도 오면은 28전투단 알아줘야 있어요. 야전 병원에 가보면은 환자들이 참 여러 가지인데 말라리아 환자는 29년대 환자고 30년대는 안전사고 환자고 근데 전상자 전쟁하다가 다치고 온 환자들은 28년대라 할 정도로 전쟁한 부대가 우리 28년대였고 28년대에서도 가장 23중대라 그러면은 혁혁한 전과를 올린 중대가 우리 중대였습니다. 쉴 새 없이 적들과 부딪힌 28연대. 청년은 그 중에서도 24시간 비상 대기조 기동 타격 중대인 3중대에 배치되었다. 우리 삼중대는 연대 전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디서 교전을 하든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전투를 해야 되는 연대의 그 기동 타격 중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임무가 가장 막중하고 어떻게 보면 고달프고 매일 그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중대의 보직을 받은 겁니다. 28년대 앞으로 3중대라고 저희는 연대 직속으로 기동 타격 부대였어요. 우리가 3중대가. 그래가지고 어디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무조건 헬리콥터 부대로 가거나 차량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원 나가는 거야. 우리가. 해발 600m가 넘는 급경사. 정상에 큰 바위가 장승처럼 우뚝 서 있는 곳. 혼바산은 바위 절벽, 암벽으로 명성이 높은 산이다. 4시간이면 오르내릴 수 있는 혼바산이지만 적이 주둔하고 있는 곳까지 침투하는 데는 6일이나 걸린다. 네, 혼바산이 암석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게릴라들은 현지 지형이 상당히 밝았기 때문에 현지 지형을 이용해서 전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겹겹이 쌓인 바위 사이 어디에 적들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곳은 베트남, 그들의 안방이기 때문이다. 은폐하기 좋은 천연 요새지, 적들이 우글대는 골짜기엔 총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28연대가 다른 연대에 비해서 가장 힘든 연대였습니다. 그래서 28연대는 그때 당시에 보충을 하나마나한 연대다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피해가 상당히 많았던 연대였습니다. 주월 사령관의 특별한 명령이 내려졌다. 농민들이 안전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대민 지원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이제 100명의 배턱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양면을 보호라 하는 게 한국군의 기본 전략이야. 그리고 절대적인 내 명령이야. 당시 베트공들이 마을로 들어와 먹을 것을 약탈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군의 도움이 있어야 겨우 추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 기습받지 않은 것이 그 국민들 양미들하고 간격이 좋았어요. 우리가 다부 돌려준다 하는 거, 환원한다 하는 거. 참 우리 월남전에서 전승의 그 첫째하는 비법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적이라도 더 죽일까 고민하는 전쟁터에서 대민 지원은 청년에겐 아주 중요한 작전이었다. 100명의 베트공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주월 사령관의 명령은 전쟁터에서 뜻밖의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다. 청년은 지체 없이 주월 사령관의 명령을 따랐다. 소대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빈집에서 홀로 타작을 하고 있는 민간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한여름 볼이 타작하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생각났다. 청년은 땀을 뻘뻘 흘려가며 벼타작하는 것을 도왔다. 그 여인은 고마운 마음에 해가 지면 베트공이 마을로 내려와서 약탈을 해가니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타작한 곡식 가마니를 싣고 떠났다. 이 정보는 곧바로 대대본부로 전달되었고 약탈을 일삼던 베트공 수백 명을 소탕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터에서 주민을 도와주는 사랑과 평화의 작전이었던 것이다. 베트공들의 요새지 혼바산 일대. 열대 밀림 속 고통스러운 수색 작전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의 수색으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다. 혼바산 나서 모욕하다가 그러다 너무 뜨거워서 천변 나왔다. 누가 옆에 총을 쏘는 걸 맞고 푸석거리는데 근데 내가 총을 줄 수가 없단 말이야. 모욕하다가 그냥 꼬다리 굳었죠. 청년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움직이면 쏠 것이고 뒤를 돌아봐도 쏠 것이 분명했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한참 후 또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귓가에서 멀어져가는 소리였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살려줬구나. 내가 하나님 쪽에 남면 되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살았다는. Đó là sự thật. Chúng tôi không nói xạo. 총이 안 나와 살았다고. 결국 온 거예요. 그들이 중대장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너희들이 오늘 산에서 목욕한 일 있어. 여기 자수한 베트공들이 다 말했다.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작전 중에 목욕을 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셨다. 너는 역시 죽지 않는구나. 천만 다행이다. 베트남 남부에서 북부까지 이어진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일본 국도는 유일한 군사적 보급로이며 생명선인 도로다. 이 국도를 따라가면 기념비가 보이는데 이 기념비가 베트남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오작교 작전 승전비다. 오작교 작전은 백마 부대와 맹호 부대가 일본 국도를 따라 남과 북에서 적을 섬멸해 가면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하는 작전이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400km에 달하는 베트남 일본 도로를 확보하였는데 이로 인해 적의 물자 보급과 활동의 맥을 끊고 베트남 중부 핵심 지역 간 교류가 가능케 되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오작교 작전에 이어서 이번도 다시 홍길동 작전이라 불리는 대규모 합동작전을 벌였다. 오작교 작전으로 확보한 지역에 베트공들을 소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월맹 정규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다. B-29 폭격기가 차이산에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부으면서 베트공 소탕 작전의 시작을 예고했다. 어마어마한 폭탄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고 산과 들을 순식간에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월맹 지역에서부터 월남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맹호부대와 백마부대 그리고 전 지원부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작전을 벌이는 겁니다. 200평방킬로에 달하는 장글 산악지대에서 월맹 정규군 95연대와 베트콩 85대대를 포위 섬멸하기 위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날카로운 공격이 감행됐다. 그냥 기습작전이지. 이렇게 잠복했다가 확 하고 그게 홍길동 작전이에요. 동해가 번쩍, 서해가 번쩍하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홍길동 작전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이게. 피를 말리는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다. 어딘가에서 적이 총을 겨누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1967년 7월 14일 작전 6일째 되던 날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3중대 1소대원들은 적의 은신처로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수류탄과 빗발치는 총탄들. 그 맹렬한 화염 속에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순간이었다. 적 베트공 그 연대 본부를
기습을 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소되고 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보는 대로 다 사살해라. 그런 그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소대장님 포로 잡았습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지금 포로 잡지 말라 하더니 또 놈이 포를 잡아서 그래도 포를 잡아다니까 어떡합니까? 데리고 와봐. 그게 바로 정청계가 포로를 끌고 오더라 그래서. 정청계는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해 나가다가 그 모퉁이에 조우가 된 겁니다. 이 포로하고. 육다일행 Riêng mong tôi thì tôi cũng mang ơn. 야 이 녀석아 네가 손들어야 살아 내가 손들면 너 죽고 나 죽어 포로 잡으면 또 감시해야지. 후송시켜야지. 어떻게 보면 귀찮은 존재죠. 그래서 다 사살해라 그랬는데 손들어 이제 월남말은 여따 이래 이제 그 간단한 월남을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포로가 또 손을 번쩍 들었고 그래서 포로를 잡아왔다고 그래요. 홍길동 작전 때 그때 포로 3중대 그때 3중대에서 잠복근무를 중대마다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과가 올라온 거예요. 3중대에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무기고 포로 신문해가지고 무기고가 있다. 이거 포착해가지고 내가 추적을 시킨 거야. 980성 적은 무기 아니잖아요. 이날 생포해온 포로가 홍길동 작전을 베트남 전쟁사의 최대 작전으로 만들게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포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엄청난 정보를 털어놓았고 그 덕분에 적의 요새지를 기습 공격하여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많은 무기와 통신기계를 노획하면서 베트남 전쟁 중 가장 큰 전과를 세우게 되었다. 그 포로 신문에 의해서 가서 980정 해서 900정 돌파를 제일 먼저 한 패대했어요. 그러니까 칭송도 많이 받았고 주월사령관한테. 그러니까 그런 그 전과가 있으니까 중대장, 소대장 할 거 없이 전부 그냥 훈장들 다 그때 무공 훈장 다 탔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왜 하느냐? 평화를 위해서 하는데 싸우는 게 평화가 아니라 투쟁 속에 투쟁이 평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할 때 평화가 오는 건데. 청년의 기도와 간절함 때문이었을까? 청년의 베트남 파병 기간 동안 3중대는 수많은 작전 전과를 세우면서도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3중대는 내가 가장 참 사랑하는 항상 선봉대에 나서서 전투했죠. 모범중대였어요. 작전 전과는 많으면서도 피해는 적은 것이 우리 3중대였어요. 그게 특이했어요. 서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죽고 죽인 베트남 전쟁이 수많은 청년들을 전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 청년은 그렇게 수십 번의 위기를 넘기면서 베트남에서의 파병 기간을 채워갔다. 계속해서 승전보를 올리던 3중대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베트콩 정규군인 월맹군 제18B연대가 백마부대 사령부인 29연대를 기습 공격하였다. 이 지역은 니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니노아 지역은 29연대 백마 사령부 자리가 있던 자리입니다. 총재님께서 1차 파업을 마치시고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에 베트남 짜이산에 있던 그 월맹군 정규군이 니노아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명 손실과 재산 손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29연대에서 10월 달에 굉장히 큰 한국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지원 나가가지고 15명강 대단하게 막 전사자를 입을 정도로. 근데 그 29연대는 대대장도 전사했다는 게 대대장. 당시의 베트콩 정규군의 공격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예상치 못한 월맹군의 공격으로 백마부대 사령부는 큰 타격을 입으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지원 나갔던 28연대 3중대도 20여 명의 전우를 잃었다. 진짜 우리나라 군인이 반 이상 나가 떨어졌어요. 1개 중대가. 그렇게 많이 상했어요. 우리 전우들이 죽고 또 1개 소대가 죽고 이러려는 거네요. 분이 진짜 사실은 사람 진짜 말이 아니라요. 진짜 막 단지 짐수대가 있었어. 기동 타격중대 3중대의 명성은 옛말이 된 듯했다. 계속되는 전투에서 패전했고 사상자 또한 늘어갔다. 베트남의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청년은 다시 베트남 파병을 결심하게 된. 청년은 1968년 2월 2차 파병을 하게 되는데 1차 파병 당시와 같은 부대인 3중대에 배치되게 된다. 정청재 재팔되는 며칠 전에 우리 소대에도 3명 전사했고 또 그 이튿날 또 2명 전사했고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한 21명이 전사한 걸 알고 있고 아마 더 확인하면 더 많은 사람이 되겠지. 근데 진짜 막 단지 짐수대가 있었어. 그러는 도중에 도쿄 유교작전 정청재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공을 쉬어가지고 좀 분위기 살아났어요. 1968년 4월 5일 한국군에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줬던 월맹군이 공격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월남 정부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한 일개 대대 엄청난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작전이 시작되는데 작전 지역은 두이호와 서쪽 방면 평야지대에 있는 미탄 마을이었다. 월맹군의 은신처로 예상되는 지역에 미 공군이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일어서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막 뛰어서 저 팔중도 쪽으로 뛰어가는 언덕 쪽으로. 그러면 쫓겨 다닌다고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총 한 방도 안 쏘았으니까. 월맹군은 3중대의 포위망에 갇혀 제대로 된 반격 한 번 하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대승리를 거두어 전세가 역전되면서 전우들의 사기가 충천하였다. 우리 앞에 전사자가 23명. 우리 소대 앞에서 막.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 잡아본 적이 없어. 23명 잡을 때가 없어. 그것도 보면 베트콩들이지. 월맹군 정규군을 잡아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냥 엄청난 전과지. 그런 전과는 있을 수가 없어. 당시의 전과는 전승기념비로 아직 남아있는데 그 후로도 3중대는 1년 동안 100여 회가 넘는 수색작전과 산악작전에도 한 명의 인명 손실이 없었다. 정명훈 총재 같이 전쟁을 했잖아요. 본인은 혼자 기도했을 거 아니야. 한 사람은 안 됐었다니까. 그것도 이제 정명훈 총재가 기고를 해가지고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 동안에 그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전사자가 최고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김소래라는 친구가 있어요. 월남전에서 두 다리가 완전히 막 다 잘려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전사자가 하나도 안 생기니까, 6개월을 연기를 한 거죠. 지뢰를 밟아가지고 부비출입에 의해서 두 다리가 완전 절단해버리거든. 지금 대전호가 살고 있어요, 대전. 원칙이 정병장이 있을 적에는 우리 부대가 그렇게 사고가 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정병장이 갔다 오는 사이에 이제 우리가 몇몇 죽고
일개 소대가 다치고 일개 중대가 나가고 막 그렇게 작전하다가 다치고 그럴 때는 내가 그때 좀 다친 거예요. 수많은 작전에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기에 죽음은 딴 세상 이야기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귀국할 날짜가 됐었는데 정병장이 그때 너 귀국해 하더라고요. 그 한국에 가서 군대 생활하려면 더 힘들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그냥 그 군대 생활을 그냥 막 복무 맞춰가지고서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6개월 연장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정병장 말만 들었더라도 왔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지도 몰랐죠. 전쟁은 젊은 청년들을 향해 늘 죽음의 할시위를 겨누었다. 그런 곳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것, 살았다는 그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 하는 것일까?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베트남 재파월 10개월째인 청년은 부대에 홀로 남아 초소를 지켰다. 거긴 1시가 좀 약간 됐을까? 기도를 했습니다. 작전 나간 전우들 싸움도 하지 말고 좀 잘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적 죽이고 우리 죽으면 무슨 소양이냐고 기도를 했습니다. 뻥커 속에서 이렇게 딱 내다보니까 저기 해보니까 끝머리에 검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작전 나간 것을 알고 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공대들이. 순간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애간장이 타고 숨이 막혔습니다. 적들이 더 가까이 오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크레모아 스위치로 손이 갔다. 이제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80대 1의 전투가 벌어지는 순간이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저들도 나도 살려주옵소서. 서로 사랑해야지 평화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크레모아를 터뜨리지 않으면 청년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적을 죽여 살인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아,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안 죽어요. 어머니가 명기일라고 명석이라고 이름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적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지 말아라. 그들의 부모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적도 살고 너도 살아야 돼. 오늘자에 나는 이들을 멸하는 날이다. 그래 안 죽으면 나 죽는다. 이 단계에서 저는 참았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순간 기도했습니다. 내가 살려줄 테니까 하나님도 내게 행할 것을 행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딱 끝났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넘어오는 사람이 없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숨이 내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러고 적들은 사라졌습니다. 아무 일 없었단 듯 서로 장난을 치며 사라진 월맹군. 청년에게 닥친 마지막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나고 저녁의 날이 다가왔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아난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그리운 전우들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너무나 가볍다. 그걸 내가 가서 또 맥주 소맥을 해가서 꿀떡꿀떡 다 먹었지. 잘했지. 저 파월대가 있는 월남 전우들 그 모임. 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유일한 우리 모임. 저마다의 사연을 돌이켜보면 기가 막힌 일들도 간담이 서늘한 일들도 많고도 많았다. 반가운 전우가 도착했다. 몸이 불편해서 좀처럼 왕래가 없었던 전우가 발걸음을 한 것이다. 그 연장 조금 신청했다가 지뢰를 누비처럼 지뢰를 밟아가지고 이래 참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내 진짜 고마운 여기까지 내가 일찍 와서 좀 했지. 아이고, 이리 어떻게 지금 그때 청명이 다시 와가지고 제발 살아서 가라고 우리 한 소리가 지금도 귀가 전전한데.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제발 살아서 돌아가라는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고 전우들과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되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터. 청년은 적이 총을 겨누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 사랑을 실천했다. 적이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살기 어린 눈, 그 무서운 눈빛에 질려버렸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천지가 진동하는 음성이 들리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가도 죽을 것 같았지만 나는 하늘의 음성대로 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갑자기 적의 모습이 내 여동생으로 보였습니다. 영자야, 북한으로 통해서 온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껴안고 보니까 역시 총 맞은 적이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따지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기 힘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 도저히 그 이해가 안 간다. 그저 우리도 전쟁터 그저 참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옮기고 이 사람도 똑같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뇌를 갖다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좀 특이한 사람이라. 이 생명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안 좋은 거는 지금은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은 죽이는 거는 엄청 싫어하는 사람. 굳은 일, 힘든 일은 본인이 앞에 솔선수범 다 해요. 내무반에서 청소는 도마토 해놓고 하고 뭐 완전히 뭐 진짜 이쪽 감 때리면 이쪽 감 들이댈 정도로. 그는 전쟁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더 절감하며 평화를 위해 간구했다. 청년은 전쟁 없는 세계, 모두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했다. 내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기도는 보면은 수준이 내만 생각하고 내 살기만 하나님께 구했는데 정정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 없는 평화가 되기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적이 총을 겨누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사랑했다. 사랑해야 평화가 온다는 그의 외침처럼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념 전쟁은 베트남 전쟁을 마지막으로 종식되었다. 이하고 자유주의가 맞부딪혔던 전투가 월남전이지. 예, 마지막 전투예요. 예. 그 다음부터는 전투가 없었어요. 예, 공산주의하고 싸움이라는 것은 없었죠. 예. 내가 월남 안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했다 야경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 안 가도 너는 가야 된다. 너만은 꼭 가야 된다. 네가 가면은 내가 너 민족을, 너 파을군을 모두 축복해 준다. 그리고 거기에 평화국 해주겠다. 나 간 다음에 7년 만에 결국 전쟁 끝나죠. 50년 걸린
그 전쟁이 끝나버렸다.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내는 전쟁. 100번이 넘는 작전에 투입되어 기록적인 전과를 세웠음에도 전사자가 없었다. 산을 넘고 들을 기나 강도 건너면서 달려간다 으스리에. 이 자식 때문에 이 고생을 하네. 바로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았어. 지금 당장 종사시켜. 제가 목숨 걸고 생포한 적이니 적의 정보도 캐내고 연대로 후송해야지 왜 죽입니까? 포로로 잡은 적을 죽이면 나한테도 안 좋고 소대에도 안 좋습니다. 적이 나를 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적을 죽인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적의 생명을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전쟁터에서 피워낸 생명 사랑의 몸부림에 하나님은 적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전쟁, 승리의 전쟁을 하게 하셨다. 절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엄청난 극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길을 간다. 그 월남을 안 갔다 왔으면 그 엄청난 연단을 못 받았다는 거야. 월남 갔다 와서 이렇게 연단을 받은 거야. 엄청난 연단을 받은 거야. 그러한 분이야말로 정신적 지도자가 될 가치가 있는 거야. 직접 자기가 전쟁을 체험했고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서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거든. 그러니까 참 그런 분은 정신적인 지도자가 아주 훌륭한 거야. 난 그 정성재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아주 100%내 공감을 하고 있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해야 돼. 정말 훌륭한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해. I think he's a hero in my mind, and I'd love to meet him. But I think the answer is there would be a lot of people that would love to sit down, and I think there would be a lot of people in this country who would love to hear his story. That is a powerful, inspirational story.